만물은 모두 순환하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예. 그래서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만물이 살아나는 마음으로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할 내용은 오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 술술 풀리는 내 인생, 저희 책 술술 풀린 내 인생의 242쪽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감으로부터의 자유.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쪽 나라에 숙이라는 임금이 살고 북쪽 나라에 홀이라는 임금이 살고 가운데 나라에는 혼돈이라는 임금이 살았다. 숙과 홀은 혼돈의 땅에서 자주 만나 즐겁게 놀았는데 혼돈이 이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했다. 숙과 홀은 이에 보답하고자 의논하여 말했다. 사람에게는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숨쉬는데 혼돈에게만 이것이 없으니 우리가 뚫어주기로 하자. 이에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었는데 7일째에 그만 혼돈이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혼돈이 죽었을까요? 제가 호가 혼돈입니다. 혼돈. 근데 그 혼돈이 사람들이 왜 혼돈이라고 지었느냐 이렇게 종종 물어보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 이야기 보고 이게 이제 장자 4편에 제일 마지막 4편에 7편이 있는데 4편 몇 편 좌편 이렇게 나뉘고 다시 4편에 7개의 장이 있고 그 마지막 장이 대종사고 그 대종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 혼돈 이야기입니다. 이 혼돈 이야기로 장자의 4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혼돈이라는 이야기를 한 20년 전에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내 삶의 모습은 혼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호를 지었고 그래서 그렇게 혼돈이라는 호를 짓고 나니까 참 호 그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제 호를 혼돈이라고 지었던 그때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로서 포착되지 않는 어떤 이 미묘한 현상의 세계를 잘 납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20년 전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직감이 들어서 혼돈이라고 지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화이트헤드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사람이 철학자가 또 버틀란드 러셀인데, 두 사람의 철학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아주 논리적인 철학, 분석 철학이라는 것을 했고,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트헤드는 언어로서 포착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 우주의 모습을 포착하려고 했죠. 그래서 형이상학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버틀란드 러셀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을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부정하고 거부했는데 재밌는 것은 러셀이 화이트헤드의 제자이기도 했거든요. 제자이자 동료이고 책도 같이 썼습니다.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라고 수학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책인데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린시피아 매스메티카는 수학의 원리, 수학의 기본 원리 이런 정도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수학의 어떤 이론의 기본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제 재검토하고 그것을 이제 탐구했던 책인데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도 아주 논리적이었고 버틀란드 러셀도 아주 논리적이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철학하는 방식은 달랐죠. 뭐 하여튼 정리하자면은 러셀은 화이트헤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래서 왜냐하면 버틀란드 러셀이 보기에는 화이트헤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철학으로 풀어내는 것을 짓을 하고 있었는데 버틀란드 러셀은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라는 어떤 기본적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뭐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종교에 대해 되게 비판적이었죠. 특히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는데 그래서 러셀은 아마 형이상학이나 이런 걸 거부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는 말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용이란 말이 있다. 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고 꼭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다고 꼭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또 여기 혼돈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자기파인데 마르코니라고 라디오를 만든 사람 있죠. 마르코니에 관련된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마르코니가 라디오를 만들기 전에 친구에게 이제 라디오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제 만들기 직전에 친구한테 무선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다. 전파 같은 걸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미쳤다고 마르코니를 정신병원에 몇 달 동안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넣었던지 아니면 넣으려고 했다는 건지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고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력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뭐 사과가 떨어진 거 보여도 중력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은 많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한 사람은 뉴턴이 최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물이 눈에 보이는 사물, 이 현상이라고 하죠. 드러날 현자, 모습 상자. 현상, 영어로 피나미난이라고 하는데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드러난 것을 움직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영화 자체를 연기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영화를 만들어낸 대본을 보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거부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일부분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20여 년 전에 이걸 참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너무 논리적이거나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집착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호로 혼돈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삶은, 뭐, 어떻게 보면 혼돈스럽게 되었죠. 그래서 혼돈이 왜 7날째 죽었느냐.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눈, 코, 입기, 이걸 원래 동양에서는 7규,
일곱 칠자, 구멍 규자. 그러니까 이렇게 칠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칠규인데, 그러니까 이 혼돈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오묘한 모습을 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이 세상이 그것이 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것만을 갖고 이 세상을 파악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온전한 모습은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혼돈은 뭐냐? 내가 감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살아있는 온전한 모습의 우주가 바로 혼돈입니다. 근데 내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만이 이게 우주는 이게 다야 라고 판단한 순간 살아있는 생생한 우주는 죽어버린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각의 세계를 우리는 일단은 이건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혼돈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우리 에고는 항상 이제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세상만이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감의 세계, 지각에 집착하게 될 때 이 혼돈의 우주, 이게 살아있는 우주거든요. 살아있는 우주는 영원한 혼돈이고 영원한 카오스고 영원한 애매모호하고 미묘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다 포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실제라고 할 때 이 생생한 혼돈의 우주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진실은 어떻습니까? 예, 저기 들판에 외따로 선 배나무는 언제 봄이 온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일러주지 않아도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짙은 초록의 무성한 잎을 자랑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배를 맺습니다. 철새는 나침판도 없고 방위도 모르지만 철이 바뀌면 저절로 남북으로 알아서 날아갑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햇빛이 프리즘을 거쳐 7색깔로 분리되어 드러나듯 저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의 세계는 형상의 세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 또 설명드리면 우리가 감각으로만 세상을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개별적이고 각자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너와 나는 별개고 남남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세계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많이 내리는 판단은 나와 남입니다. 나와 남이 구분되죠. 근데 이제 제가 무의식에 어차피 제가 무의식의 전문가로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 본 결과 무의식에서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는 형상 이면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식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으로 감각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분리되어 보이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느끼게 되면 만물이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세계에만 집착하게 되면 외따로 떨어진 나만 느끼게 되고 그런 나를 자꾸 나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거대한 세상에서 나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로서 분리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또 형상의 세계에 집착할 때, 오감의 세계에 집착할 때 느끼는 느끼게 되는 필연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형상의 세계를 넘어서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모든 법칙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그것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드러나는 차이만 보고 형상의 세계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겪고 지혜로운 이는 형상을 통해
그 이면의 세계를 보고 형상을 초월하는 자유로 살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분리된 형상들을 통해 하나를 보고 어리석은 이는 분리된 형상들에 집착하며 파멸과 분리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 세상의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고, 항상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왜냐하면 이 형상, 내 몸이 나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분리와 파멸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버틀란드 러셀은 참 저는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라는 서너 번, 한 5번 읽은 것 같은데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형이상을 이해를 못하면 참 답답해지는구나, 갑갑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직관이나 영감이 덜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모든 게 다 천재는 아니구나. 화이트헤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참, 저도 화이트헤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직관적으로 느껴진 뭔가가 있는데 너무나 논리성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헤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 우주와 인생의 어떤 더 넓은 깊이를 다 느끼거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 가까보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오감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또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아주 직관적인 시인인데 영국의 시인인가, 미국의 시인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시 중에 Auguries of Innocence라는 시가 있습니다. 번역한 거 들으시면 누구나 다 이 시가 그 시구나 하는 거 이해하실 텐데 Auguries of Innocence는 번역하면 천진함의 조짐, 이런 뜻이죠. Auguries of Innocence. 근데 이 시가 아주 시가 긴데 이 시의 처음 네 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일단 원문을 읽고 제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모래 한 줌에서 세계를, 야생화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서 무궁한 공간을, 찰나의 순간에 영원함을 잡는다. 자,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한 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줌의 모래에서 세상을, 한 송이 야생화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서 무궁한 우주를, 찰나의 순간에서 영원함을 잡는다. 이게 바로 오감이 집착에서 벗어난 정신이 느끼는 광대무변한 끝없는 인식의 세계입니다. 그걸 윌리엄 블레이크가 시로 잘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한 줌의 모래에서 한 줌의 모래에 깃든 우주가 보이고, 야생화에서 야생화에 깃든 이 우주의 모습이 보이고, 손바닥 안에서 영원 광대무변한 이 무궁한 공간을 잡고, 찰나의 순간에 이 끝이 없는 무궁한 시간의 영원성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오감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감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이 느끼게 되는 세상의 경지죠. 선시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예술가는 좋은 구도자다.
도를 깨달으면 좋은 예술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종종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것과 관련해서 장자에 나오는 멋진 얘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떤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데, 눈이 먼 사람은 단청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고, 귀가 먼 사람은 뭐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에만 눈 멀고 귀 먼 것이 있겠는가? 우리의 알매도 눈 멀고 귀 먹는 것이 없겠는가?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감의 세계에만 집착하게 될 때 우리의 알은 이 현상을 빚어내는 형상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눈 멀고 귀 멀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오히려 눌리고 억압되고 거기에서 구속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벗어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줄 알 때 이렇게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그러면 이 보이는 형상의 세계를 초월한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EF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신비. 이건 제가 쓴 시인데 원래 영어로 썼던 건데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질서는 혼돈의 일부분이다. 원래 이게 원문은 제가 썼을 때 이거였습니다. 질서를 뭐라고 했더라? 제가 썼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뭐 번역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카즈머스라고 했네요. Cosmos is a part of chaos.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분이다. The invisible is a part of invisible. 예.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질서는 혼돈의 일부분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분이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일부분이다. 현실태는 가능태의 일부분이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의 일부분이다. 불변은 변화의 일부분이다. 현실은 초현실의 일부분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말 못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사유 가능한 것은 불가사의의 일부분이다. 논리는 역설의 일부분이다. 자, 에고는 우주의 일부분만을 보고서 그것으로 세상과 내가 분리된 증거로 삼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게 다라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에고는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참나는 보이는 것을 봅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손날점 두드리면서 질서는 혼돈의 일부분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분이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일부분이다. 현실태는 가능태의 일부분이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의 일부분이다. 불변은 변화의 일부분이다. 현실은 초현실의 일부분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말 못하는 것의 일부분이다. 사유 가능한 것은 불가사의의 일부분이다. 논리는 역설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게 되리라. 하지만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게 되고 그것에 묶이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에 구속받게 되리라. 오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오감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초월한 자유를 얻으리라. 자, 이게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할 내용이 끝났습니다. 오감으로부터의 자유. 결국 모든 종교와 철학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초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거부하고 없애버린다면 참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예. 참 기계적이겠죠. 말 그대로. 머신이겠죠. 머신. 예.
영혼의 세계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세계도 사라집니다. 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실은 더 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게 사실은 인생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의 세계에 살지만 오감의 세계를 또 초월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